부동산은 주식처럼 주식은 부동산처럼 2015년에 처음에 아파트 매입을 두고 고민하다가 구매한 사람과 전세 사유를 택한 사람은 딱 5년 만에 극과 극의 상황을 맞았다.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유료가 엄청났다. 두 사람 모두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각기 다른 인생의 변곡점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이 2019년 21년 부동산 버블이 편성해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집값 하락과 고금리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 중의 하나이기에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에 반해 주식 투자는 어떤가?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매수와 매도가 쉽다. 세금 체계도 간단해서 시작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투자를 할 때 부동산과 주식 투자 이 둘의 속성을 역으로 이용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주식은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투자하려는 의미다.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주식은 예금과 마찬가지로 황금성이 뛰어나다. 이는 잦은 매매를 부추긴다. 매도에 따른 수수료도 자동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누구나 실시간 투자가 가능하고 심지어 매도 후 3일이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매매 회전율이 늘어나 한 달간 매매 수수료가 투자 원금과 같아지는 개인 투자자도 나오게 된다. NH투자증권이 2021년 7월에 발표한 240만 개인 주식 계좌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매 회전율이 낮은 계좌의 경우에 회전율이 높은 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 20대 남성의 매매 회전율이 838%로 전 연령대를 통해서 가장 높았는데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유일하게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만약에 이들이 아파트 매매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늘에 수십 번 사고 팔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부동산처럼 소자처럼 하라는 것이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투자한 후 적절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투자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 삼성자산운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에 코스피 연결상품에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조사한 결과 투자기간이 하루인 경우에 주식 투자로 손해볼 확률은 48.8%다. 투자기간이 1년의 경우에는 37.8%, 투자기간이 5년이면 19.1%. 주식 투자로 손해볼 확률이 0.1%밖에 되지 않는다.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에 적어도 손실률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주식 투자의 대가이자 현위를 벌리는 워런 버핏도 10년 넘게 보유하지 않을 거라면 주식을 사지 말라고 말했다. 저평가된 기업에 오래 투자할 경우에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는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서 살펴봤듯이 손해를 볼 확률은 낮아진다. 그러니 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수처럼 주식도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배당을 6%나 주는 주식에 10년간 투자하면 이는 부동산 월세를 받는 것과 같다. 10년 동안 배당금을 그대로 재투자한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다소 걱정되지만 그래도 견딜만하다. 투자 개념으로 당장 사고 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이 원리는 고스란히 주식 투자에도 적용이 된다. 시장에 공포가 넘쳐날 때 주식 투자에서 받은 배당금을 확정된 은행 이자로 생각하고 재투자한다면 몇 년 후에 주식이 재가치를 찾게 되었을 때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다. 부동산을 주식처럼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 몇 년 동안의 한국의 아파트도 투자 수요에 의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이런 이유로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 부동산도 주식처럼 PBR, 순도로 같은 가치평가 개념을 접목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거주의 목적뿐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서 2021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불확거지라는 용어가 사회 문제화되었고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정부 정책만 믿고 참아왔지만은 끝도 없이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영원히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거라는 자괴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다가 결국 이성적인 가치 평가를 하지 못한 채 영끌 편익 매수를 하는 2030 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매수의 기쁨도 잠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자 주택시장에서는 투자 수요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투자도 사라져버렸다. 2021년도에 아파트를 매수한 이들은 향후에 3에서 5년 동안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이클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미디어와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의 전망이 아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들이 차트 공부를 하고 가치 평가를 하듯이 부동산 투자도 공부가 필요하다. 주식 고수들은 해당 기업과 업종의 미래 가치, 그들은 가치 변동 추이 등을 통해 저평가 국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부동산 투자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KB투자부동산 지수나 리치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20년간 아파트 가격의 지수 그래프가 제공된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소만 찾는 이들은 이런 자료를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중개소에서 보여주는 몇 개의 매물을 보고 쉽게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일에 해당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이면서 얼마 전 엄청난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중심리에만 이끌려서 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집을 사는 사람도 이런 개념이 필요하듯이 매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 원리와 방법론을 부동산 매도에 적용하면 스스로 매도 타임을 잡을 수 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직접 업계 부근의 가격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답은 거래량에 달려있다. 주식시장에서 역사상 최고가이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면 선박김을 의심해야 한다. 호가 갭이 크게 발생하면 위험 신호다. 부동산 투자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에 이렇게 이처럼 부동산 투자할 때도 매매와 입지 관련 데이터를 잘 조합해서 의미 있는 값을 조절하면 적어도 고점에서 상태를 갖는 운은 피할 수가 있다. 코어리 등으로 투자에 판을 읽고 10년 후를 준비하라.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초인벌레 시행과 음성인리에 따른 톡톡이 치렀다. 2023년 별반 상황에 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란 뭘까? 인플레이션이 정확하지 않은 것만큼 경기 침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다. 침체 상황에서도 새로운 부자는 탄생한다. 부동산 주식을 비롯해서 자산의 가격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다가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상승 반전기를 받는다. 이때 자금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 이 자산들을 헐값에 다시 쓸어 담는다. 그러고는 시장이 악순환에서 탈피해서 선순으로 돌아갈 시기만을 기다린다.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코어리딩해야 할 지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은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21년 가격 대비 최대 40%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부동산 강풍으로 이른바 영끌 대출자들이 폭증한 가운데서 역전선언까지 겹치면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낚아채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어떻게 투자의 판을 읽고 새로운 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10년 후에 다시 소외되지 않고 부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지표가 있다.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이다. 이런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 구입 부담 지수, 제주가 이렇게 높았고 경기도가 저렇게 높았고 경남 경북의 전남이 아주 낮고 경북도 낮고 경남 이렇게 됐네요. 부담지수가. 그런데 22년 서울 지역을 예로 들면은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무려 204. 이 수치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가구가 매월 250만 원가량을 대출 상환으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 소득 500만 원 기준으로 이는 강력한 버블 신호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20에서 130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이 수치가 유지되면 버블이 거치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주식 투자 격언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으라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주식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문제는 무릎이 언제이고 어깨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주식은 이 지점을 알기에 매우 어렵지만은 부동산은 주택 거의 부담 지수를 안다면 적어도 무릎과 어깨 부분이 어느 시점인지는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도 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최고가로 팔 수 있다면 더 할 나위가 좋겠지만은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대신 어깨에 파는 방법이 있다. 주택 거의 부지 부담 지수가 160에서 180을 넘는다면 그때부터 과열이 시작된다는 징후다. 어깨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파악하고 서서히 물건을 매도해야 한다. 그런데 23년 1월 기준 서울의 주택 거의 부담 지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 지수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앞으로 5년 또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주택 거의 부담 지수가 하향 안정화되려면 지금으로부터 3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지수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가 없다. 그 지수가 떨어진들 그 구체적인 목표와 시드머니가 없으면 남들보다 기회를 먼저 잡을 수가 없다. 수도권과 서울권 핵심 지역에 매입 가능한 아파트를 몇 군데 정해놓고 매물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수입의 일부를 모아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마련해야 된다. 우리 모두 농부의 마음으로 시드머니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지금 버는 돈이 미래의 중요한 씨앗임을 망각하고 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그 중에서 50%만 현재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라. 나머지 50%는 미래의 나에게 주는 돈이라고 여기고 그 돈을 쓰지 않아야 한다.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은 당연 시드머니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1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가계 다이어트를 실행하자. 그렇게 하면 1년에 1,80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9천만 원이 된다. 1억 원의 정도의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터다. 하지만 주택 거의 부담 지수가 120 이하일 때면은 현금 1억 원은 투자 자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돈이다. 2020년에서 22년까지 개입 투자는 뜨거운 감자였다. 모두가 부동산 아파트에 열을 올렸고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하는 개입 투자는 도구로 작용한다. 반면에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경매 요철이 심할 때는 개입 투자가 도움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5년 뒤 또다시 허탈함과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투자 역량을 키워라. 그리고 그 여정에서 50%를 반드시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저의 50%를 생활하느니 그게 가능한가? 라며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극기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한 살이 더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훗날 더 고통을 겪어야 한다. 노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앞에 다가온다. 그제서야 10년 전에 미리 준비해둘 거라며 후회해봐야 이미 늦다. 자산의 거품을 가지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2025년, 28년쯤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내 가족에게 딱 맞는 딸딸한 집안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달부터는 당장 50% 저축을 시도해보자.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다면 25%를 떼어놓고 생활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지 찾아가며 가계 다이어트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것이 리치 코어를 터득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다. 코어 리딩 성공 사례. 무너져가는 사업과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다. 2019년 11월 제주도에 있는 실내 롤러장을 인수한 김혜영씨. 초기 2달간은 매출이 아주 좋았다. 이대로만 가면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고 안심하던 순간도 잠시 2020년 1월 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롤러장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면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더는 버틸 힘이 없었다. 거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대출까지 받아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과도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다툼도 잦아졌다. 도저히 더는 못 버틸 것 같던 그때 영혜씨는 코어 리딩 과정을 알게 되었다.
1년에 서너 권의 책도 제대로 읽지 않는데 이런 수업이 과연 나와 잘 맞을까?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 할까? 한참 망설였어요. 하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적막함을 견딜 수 없어서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코어리딩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죠. 코어리딩에 접한 영예 씨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점차 달라졌다고 말한다. 우선 사업을 일으켜서 세우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코어리딩의 핵심적인 방법을 익혀나갔다.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책을 선택해서 정독했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뽑아서 다시 편집해서 그 방법을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코어리딩의 효능을 확인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점차 사업의 적자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대출금 5천만 원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매몰되어 주저앉지 않았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환해서 새로운 일을 찾으려 했다. 그만큼 생각의 힘이 강해졌다. 새벽 4시 일어나서 명상하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미래의 업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었다. 제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가서 코어리딩 과정에 참석할 수 있었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사업도 힘들었지만 지인에게 폰지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큰 인생 수험료를 냈거든요. 두 번 다시 건강과 사람 둘 다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았고 코어리딩에 진심을 다해 몰입했죠. 영예 씨는 코어리딩 덕분에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얻었다. 저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일이 생겨도 최선을 다해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단단한 마음도 얻게 되었다. 챕터 4 안전하게 준비된 미래를 위한 코어 리딩. 요거는